그녀의 대표작인 브링 업 더 바디스는 힐러리 맨텔의 토머스 크롬웰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2012년 부커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천재성을 증명한 걸작입니다. 이 소설은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울프홀의 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어지며 1535년부터 1536년까지 약 1년이라는 짧고도 격동적인 시간 동안의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작품의 제목인 브링 업 더 바디스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피고인들을 법정으로 데려오라는 준엄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설의 핵심 사건인 왕비 앤 볼린과 그녀의 연인들로 지목된 여러 명의 남성들이 결국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맨텔은 이 작품에서 헨리 8세가 왕비 앤 볼린에게서 점차 실증을 느끼고 그녀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과정, 그리고 왕의 최고 고문인 토머스 크롬웰이 왕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 앤 볼린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치밀하고도 잔혹한 음모의 전 과정을 바로 주인공 크롬웰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맨텔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와 인물의 내면에 밀착한 3인칭 서술 방식을 통해 독자들이 마치 크롬웰의 정신 속으로 직접 들어간 것처럼 그의 냉철한 정치적 계산과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감정을 동시에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 소설은 권력이 작동하는 잔인한 메커니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냉혹한 기술, 그리고 그 속에서 개인이 내려야 하는 끔찍한 도덕적 선택 사이의 팽팽한 긴장을 탁월하게 포착하며 16세기 영국 궁정의 잔혹하고도 화려한 현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현대 역사소설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부 1535년 가을 변화의 조짐입니다. 1535년의 가을, 토머스 크롬웰은 헨리 8세의 최고 고문으로서 잉글랜드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도하에 가톨릭 수도원에 대한 해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크롬웰은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왕실의 재정으로 기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추밀 원장이자 왕의 수석비서관으로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중심부에서는 헨리 8세와 왕비 앤 볼린의 결혼 생활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앤은 1533년에 훗날의 여왕이 될 엘리자베스 공주를 낳은 이후 왕이 그토록 원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34년과 1535년에 연이어 유산을 겪은 앤에 대해 헨리 8세의 시선은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왕조를 이어갈 아들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불만이 궁정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궁정의 이러한 미묘한 기류 변화를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헨리 왕이 앤에게 보이던 열정적인 애정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왕비의 시녀인 제인 시모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왕의 시선을 강하게 끌고 있었습니다. 제인 시모어는 왕비 앤 볼린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앤이 활발하고 지적이며 때로는 왕에게조차 도전적이었다면 제인은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바로 이런 제인의 모습에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안정감을 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상황의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냉철하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 앤 볼린의 편에 서서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것을 도왔던 핵심 인물이지만 이 무자비한 정치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권력의 흐름에 민감하게 적응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2부 제인 시모어의 등장입니다. 1536년 초가 되자 헨리 8세와 제인 시모어의 관계는 궁정에 모두가 알 정도로 본격화됩니다. 제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앤 볼린을 모시는 수많은 시녀 중 한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왕의 지극한 관심을 독차지하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인의 오빠들인 에드워드 시모어와 토머스 시모어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자신들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려고 시도합니다. 크롬웰은 이 새로운 권력 실세인 시모어 가문과 아주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는 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현재의 왕비 앤 볼린과 그녀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귀족 세력들의 몰락이 이미 임박했다는 것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앤 볼린 역시 자신의 정치적 위치가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필사적으로 왕의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하지만 1536년 1월 그녀는 또다시 끔찍한 유산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 유사는 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는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헨리 왕은 이번 유산을 계기로 앤에 대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는 이제 앤과의 결혼 자체가 신의 뜻에 어긋나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자신의 형수였던 캐서린 왕비와의 결혼을 무효화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논리를 이제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인 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롬웰은 왕의 이러한 심경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곧 닥쳐올 새로운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뜻에 따라 앤 볼린을 제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동시에 이 피비린내 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제3부 정치적 음모의 시작입니다. 토머스 크롬웰은 왕의 뜻을 받들어 왕비 앤 볼린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이혼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헨리가 자신의 두 번째 결혼마저 무효화한다면 앤이 낳은 엘리자베스 공주의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왕 자신의 권위 역시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확실하고 더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크롬웰은 앤 볼린이 여러 남자와 간통을 저질렀다는 끔찍한 혐의를 만들어내기로 최종적으로 결심합니다. 간통, 특히 왕비의 간통은 당시 법률상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였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한 계획과 조작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크롬웰은 앤 볼린의 주변 인물들을 은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앤과 가까이 지냈던 남성들, 그녀를 모시는 시녀들,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귀족들의 모든 동향을 샅샅이 파악합니다. 그는 이들 중에서 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인물들을 신중하게 선별해 나갑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헨리 노리스입니다. 노리스는 왕의 침실 시종으로 궁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앤 볼린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때로는 예의의 경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윌리엄 브레러턴으로 그는 채셔 지방 출신의 궁정 신사이며 앤의 총애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프랜시스 웨스턴으로 그는 젊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궁정 신사였습니다. 제4부 마크 스미턴의 체포입니다. 크롬웰이 세운 이 거대한 음모의 계획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마크 스미턴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스미턴은 앤 볼린의 궁정 음악가로 비록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아 궁정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때로는 신분의 경계를 넘나드는 듯한 대담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536년 4월 30일 크롬웰은 마침내 마크 스미턴을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스미턴은 처음에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지만 크롬웰의 집요한 신문과 끔찍한 고문, 그리고 교묘한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결국 자신이 앤 볼린과 간통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하고 맙니다. 이 자백은 크롬웰이 그토록 원했던 이 거대한 음모를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스미턴의 자백을 바탕으로 크롬웰은 이제 더 크고 끔찍한 음모를 그려냅니다. 그는 앤 볼린이 여러 명의 남성과 상습적으로 간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을 독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대역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앤 볼린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잉글랜드의 왕비로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음악가였던 스미턴의 체포 소식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헨리 8세는 앤에 대한 여러 혐의들을 보고받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진짜 배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변신과 잔혹한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이기적인 욕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앤을 제거할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된 것을 내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제5부 연쇄 체포와 재판 준비입니다. 마크 스미턴의 거짓 자백을 시작으로 피해 연쇄 체포가 이어집니다. 5월 1일 왕의 최측근인 헨리 노리스가 체포되고 이어서 윌리엄 브레러턴과 프랜시스 웨스턴이 차례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앤 볼린 자신의 친남 동생인 조지 볼린까지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조지 볼린에게 씌워진 혐의는 바로 근친상간이었습니다. 크롬웰은 앤과 조지가 남매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가장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영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왕비 앤 볼린 자신도 마침내 5월 2일 런던탑에 수감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체포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잉글랜드의 왕비라는 절대적인 지위를 여전히 믿고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오해이거나 정치적인 음모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편 크롬웰은 곧 열릴 재판을 준비하면서 조작된 증거를 수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증인들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엄청난 혐의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증거라는 것들은 신빙성 없는 추측과 악의적인 억측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명백한 약점을 자신이 가진 탁월한 법정 기술과 막강한 정치적 압력을 동원하여 보완하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더욱 잔혹하게도 앤의 아버지인 토머스 볼린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이것은 튜더 왕조의 잔혹한 아이러니로 토머스 볼린은 결국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 대한 사형 선고에 직접 참여해야만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6부 남성들의 재판입니다. 5월 12일 먼저 앤의 연인들로 지목된 남성들에 대한 재판이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립니다. 이 공개 재판에서 헨리 노리스, 프랜시스 웨스턴, 윌리엄 브레러턴, 그리고 마크 스미터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들은 왕비와 간통하고 왕을 살해하려 했다는 대역죄 혐의로 전원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조지 볼린의 재판은 그의 혐의가 근친상간이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기에 별도로 진행됩니다. 조지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역시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형을 선고받습니다. 크롬웰은 이 재판들을 통해 자신의 경이로운 법정 기술과 정치적 수완을 다시 한번 과시합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증거들을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교묘한 법리적 논증과 막강한 정치적 압력으로 완벽하게 보완하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성공적으로 유도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크롬웰 자신도 깊은 도덕적 갈등을 느낍니다. 그는 이들 중 일부가 특히 헨리 노리스 같은 인물은 실제로는 무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노리스는 진심으로 앤을 사랑했을 뿐이고 실제 두 사람 사이에 간통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롬웰은 자신의 정치적 임무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완수합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고려를 국가의 안전과 왕의 명령이라는 더 큰 정치적 필요성 뒤로 냉정하게 밀어둡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장이의 아들인 그가 지금까지 이 험난한 정치판에서 생존해 온 방식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따라야만 할 생존의 법칙이었습니다. 제14부 종교개혁의 심화입니다. 북부의 대규모 반란이었던 은총의 순례를 성공적으로 진압한 후 크롬웰은 이전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종교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는 아직 남아있던 대형 수도원들을 모두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들이 소유했던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모두 왕실로 귀속시킵니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신속한 재산의 이동 중 하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권력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됩니다. 크롬웰은 또한 낡은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 데에도 힘을 쏟습니다. 그는 새로운 학교들을 설립하고 특히 모든 국민이 쉽게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소수의 엘리트만이 이해할 수 있었던 라틴어 중심의 교육을 점차 영어 중심으로 바꿔 더 많은 평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률 제도의 현대화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크롬웰은 비합리적인 중세 시대의 법률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시대의 상업 활동에 맞는 현대적인 법률들을 제정합니다. 특히 그는 상업과 무역에 관련된 법률을 현대화하여 영국의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크롬웰의 전방위적인 개혁들은 영국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톨릭 문화가 빠르게 약화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개신교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회 구조 역시 크게 변화하여 봉건 귀족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새로운 상공업 계층인 중산층의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낳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세력과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 사이의 갈등이 영국 사회 전반에서 심화됩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복잡한 갈등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개혁을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15부 국제 정세와 외교입니다.
크롬웰은 격동하는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외교 무대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당시 유럽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잉글랜드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유럽의 양대 세력이었던 신성 로마 황제 카를 5세와 프랑스 왕 프랑수와 1세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국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합니다. 로마 교황과의 관계는 여전히 최악의 상태로 극도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미 헨리 8세를 파문했으며 다른 가톨릭 국가들에게 십자군을 결성하여 잉글랜드를 침공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대륙의 개신교 국가들과의 군사적, 정치적 동맹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그는 독일의 개신교 제후들, 특히 작센의 요한 프리드리히와 헤센의 필립과 같은 인물들과 긴밀하게 접촉합니다. 이들과의 동맹은 강력한 가톨릭 세력에 맞서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이처럼 종교적인 연대와 정치적인 실리를 정교하게 결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 정책은 동시에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유럽의 세력 균형이 변화할 때마다 잉글랜드의 외교적 위치도 위태롭게 재조정되어야만 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잉글랜드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원치 않는 거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복잡하고 위험한 국제 정세 속에서 잉글랜드의 독립성과 주권을 굳건히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어느 한 세력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적절한 동맹을 맺는 탁월한 균형 감각을 발휘하여 잉글랜드의 생존을 도모합니다. 제16부 개인적 성찰과 도덕적 고민입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오른 크롬웰이지만 그의 내면은 깊은 고독과 끊임없는 도덕적 고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무고했을 가능성이 높은 앤 볼린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 죽음으로 몰고 간 일은 그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큰 정신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는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크롬웰은 권력이 가진 달콤한 유혹과 그것이 가져오는 부패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권력에 취해 교만해지거나 판단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해야만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개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믿음 역시 크롬웰을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지만 냉혹한 정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신앙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비정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깊은 모순은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듭니다. 크롬웰은 또한 자신의 사후, 즉 자신의 유산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 잉글랜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이 시작한 이 거대한 개혁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신의 아들 그레고리는 과연 그의 뒤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이 잠 못 드는 밤 그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크롬웰은 이러한 수많은 고민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묵묵히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는 이 세상에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진 비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굳게 믿습니다. 에필로그 권력의 대가입니다. 소설 브링 업 더 바디스는 주인공 크롬웰이 왕비 앤 볼린을 제거하는 데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끝나지만 동시에 이 엄청난 성공이 그에게 또 다른 무거운 부담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그는 자신의 군주인 헨리 8세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도덕적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크롬웰의 이러한 성공은 그의 비범하고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권력의 속성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한 것인지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과 도덕적인 원칙을 정치적 필요성이라는 더 큰 명분 아래에서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정점에 선자가 반드시 치러야만 하는 피할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앤 볼린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왕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튜더 왕조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영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특한 인물이었고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영국의 많은 것들이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크롬웰은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주역이었지만 동시에 그 거대한 변화에 의해 자기 자신도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설은 크롬웰이 앞으로 더욱 크고 험난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엠 볼린 사건은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적 경력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렵고 위험한 선택을 해야만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힐러리 맨텔의 브링 업 더 바디스는 정치적인 권모술수와 개인의 도덕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을 탁월하게 그려낸 역사 소설의 걸작입니다. 제공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